그럼 계속해서 우리 교재 323페이지. 자, 조직 구조 모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조직 구조 모형. 자,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빈도가 높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반드시 이 세부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조직 구조 모형. 자, 우리 조직 구조를 두 개의 양극단으로 나누면 무슨 구조와 무슨 구조가 있어요? 그렇지. 기억하시네. 기계적 구조라는 구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기적 구조라는 구조가 있어요. 유기적 구조.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양극단 사이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조직 분류가 있었죠. 그래서 총 7개의 조직 구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양극단에 위치해 있는 조직 구조 형태를 기계적 구조랑 유기적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극단 형태의 구조를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특징을 같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죠. 자, 기계적 구조라는 거는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은 자, 뭐예요? 엄격하게 뭔가 자기 임무나 직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 직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명령, 그 다음에 분업 체계, 통솔 체계, 자, 이런 것들이 명확한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유기적 구조라는 거는 굉장히 규칙이 적고 공식적이지 않고 유연화되어 있는 조직, 그 다음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조직 형태, 그 다음에 직무 범위가 굉장히 넓고 통솔 범위도 넓은 조직 형태,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3번의 기계적 구조랑 유기적 구조가 구분되어 있는 이 도표를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기계적 구조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공장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 자, 공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별적으로, 그렇지, 자기한테 할당되어 있는 직무를 굉장히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예측 가능성, 직무의 예측 가능성은 기계적 구조일 때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높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계적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직 특성으로 보자면은 우리 예전 조직 형태, 예전 계층제적 조직 형태를 보이는 게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직무의 범위는 굉장히 넓을까요, 좁을까요? 네. 직무의 범위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직무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쪼개져 있는 형태를 보이는 게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에요. 좁은 직무 범위를 갖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절차는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이에요. 복잡하고 비반복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렇지, 단순하고 반복적인 형태를 갖잖아.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계속해서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전문성이 생기면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 절차라는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표준 운영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SOP가 확립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계적 구조는 표준 운영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책임 관계는 분명해요, 모호해요? 그렇지, 책임 관계는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자, 인간적인 관계는 굉장히 공식적이에요, 비공식적이에요? 공식적. 그 다음에 인간적이에요, 몰 인간적이에요? 몰 인간적인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대면 관계의 특징이 굉장히 공식적이면서도 몰 인간적인, 인간미는 없어. 그냥 자기가 역할만, 자기한테 할당되어 있는 업무만 제대로 충실하게 소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면 관계가 굉장히 공식적이면서도 몰 인간적이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유기적 구조는 어떠냐면은 장점은 먼저, 유기적 구조는, 자, 유기적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유기적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자,
사실 유기적 구조가 처음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기계적 구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동태적 환경에는 적합하지만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응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조직의 특징이다 라고 해서 요 기계적 구조로는 더 이상 이제 환경 변화에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상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유기적 구조예요. 자, 그렇다면 유기적 구조의 가장 장점은 뭐겠어요?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가장 큰 장점, 요거는 환경의 적응성이에요. 환경의 적응성. 그게 제일 큰 특징. 아까 기계적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어요? 그렇지,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환경이 고정되어 있는 환경일 때, 그렇지, 정태적인 환경일 때 예측 가능한 직무를 단순 반복적이고 표준 운영 절차에 의해서 그때그때 책임성 있게 수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 구조는 환경이 동태적이고 안정적일 때에만 적합한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응해 나가면서 환경 변화에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유기적 구조라는 거예요. 유기적 구조.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 구조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특징을 갖는 조직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한다? 유기적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유기적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환경 변화에 적응성을 갖고 있다는 거다. 기계적 구조는 반면에 제일 큰 장점이 뭐다? 조직. 그렇지. 앞으로 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기계적 구조의 장점이었죠. 자, 그래서 유기적 구조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은 유기적 구조는 수직적 구조예요, 수평적 구조예요. 구성원들의 관계가 그렇지. 수직적 명령 통제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분업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수평적 관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평적 관계 있다. 자, 그다음에 직무 범위는 넓어요, 좁아요? 그렇지. 기계적 구조는 어땠어요? 딱 정해져 있는 것만 했잖아. 자기한테 할당되어 있는 것만 했지만, 자, 유기적 구조는 상대적으로 자기의 직무 범위 자체가 굉장히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넓고 모호하죠. 명확하지 않고 넓고 모호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무 범위가 넓어요. 자, 그 다음에 규칙이나 절차가 복잡할까요? 상대적으로 좀 적을까요? 적어요. 표준 운영 절차 생각하시면 돼. 아까 기계적 구조는 표준 운영 절차가 딱 고정되어 있었잖아. 유기적 구조는 그게 적단 말이에요. 적은 이유는 뭐예요? 너무 규칙이 많으면 환경 변화에 적응성이 떨어지거든. 자,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칙이나 절차를 단순화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만하게 세분화 시켜 놓으면은 오히려 환경 변화의 적응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어때요? 공식적인 인간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인간관계도 역시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 다음에 인간 간의 관계성은 뭘 인간적이지 않고 굉장히 뭘 인간의 관계, 그냥 뭘 빼면 돼요. 인간적이다. 또 뭔가 또 거창한 말을 생각해내려고 친인간적이다 뭐 이렇게 잘했어. 자, 그래서 뭘 인간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대면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만 위주로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그러면은 어떤 조직이 보다 적합하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더 그렇지 유기적 구조에 가까운 조직이 현대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에는 더 적합하다.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에는 더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양 극단에 놓고 이 사이에 더 세분화되어 있는 조직 형태를 주장한 학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데프트라는 학자에 의해서 주장된 데프트라는 학자에 의해서 주장된 조직 구조의 7가지 종류죠. 총 7가지의 종류. 자, 그래서 기계적 구조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조직, 그 다음에 차츰차츰 유기적 구조에 좀 더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 조직을 특징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게 데프트의 조직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명칭부터 알려드리면, 자, 처음에 기계적 구조에 가장 가까운 조직이라고 데프트가 주장했던 그렇죠. 기억하나 볼까? 기능 구조라는 조직이 있고요. 이거 하나씩 특징을 다시 정리할 거예요. 일단 명칭만 잘 봐두시고 기능 구조. 그 다음에 그렇지. 사업 구조라는 조직이 있고요. 사업 구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죠. 매트릭스 구조라는 조직이 있어요. 행렬 구조라고도 하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수평구조. 수평구조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랬죠? 팀제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유기적 구조에 가까운 조직 형태로서 그렇지. 오늘날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 잘 아는 게 있었죠. 그래서 데프트라는 학자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사이에 세부적인 특징을 갖는 조직의 구조가 5가지가 더 있다. 그래서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릭스 구조,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를 포함해서 총 7개의 조직 구조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거예요? 좀 더 유기적 구조에 가까운 조직인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계적 구조에 더 가까운 거죠. 자, 기계적 구조는 어떤 장점을 갖는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 유기적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적응성이 높다. 야, 바카스 하나 먹었을 뿐인데. 아직 안 먹었어요? 우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전적 조직.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현대적 조직.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직적, 수평적.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평적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 자, 먼저 그 324페이지 보세요. 이 5가지 조직 형태를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개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기능 구조라는 조직인데요. 기능 구조. 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특징이 있죠. 공동 기능별로 부서화했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공동 기능별로 부서화했다. 자, 공동 기능별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부서를 만들 때 기능 단위로 쪼개서 만든다라는 개념이에요. 기능 단위로 쪼개서 만들었다. 자,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직에 장이 있으면은 그 장 밑으로 뭐가 있어요? 공동 기능별로 부서화된 조직이 있겠죠?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조직. 그래서 인사 기능이면 인사 부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 기능을 담당하는 제조 부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 기능을 담당하는 회계 부서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각각의 기능의 특징에 따라서 공동 기능별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조직, 그거를 기능 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좋아요? 전문성이 높아요. 그렇지. 왜? 인사와 관련된 관련자들은 다 같은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각 서로 구성원들끼리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이 제고되고 강화될 수가 있겠죠. 전문성이 제고되고 강화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공동 기능별로 쪼개놓는 거예요.
기능별로 부서화한 조직. 자, 요거는 자, 요거는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왜? 불필요하게 기능을 쪼개놓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직, 유사한 조직을 한데 묶어놨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처리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뭐예요? 한데 모여있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이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얘는 기능별로 같이 부서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의 이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경제학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성원들끼리는 의사소통이나 조정이 용이하겠어요? 용이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구성원들이라는 거는 같은 부서 내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 같은 일을 하니까. 그렇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조정이 유리하다. 그러면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나 조정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왜? 서로 쪼개놨어요. 다른 일을 하니까 쪼개놨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인사에 필요한 지금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조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모르니까 인사팀에서 뭘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닥달을 하는 거지. 빨리 내놔라. 하지만 자, 그리고 말을 하면 도저히 들어먹지가 않을 수 있죠. 뭐 이런 부서 내의 의사소통과 조정이 유리하다. 하지만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나 조정은 곤란하다라는 내용의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문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해요. 유리하죠. 왜? 이 부서 안에서 굉장히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 다양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좀 더 제고시킬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분업을 통해서 전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 자,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장점, 단점이에요. 장점, 단점. 자, 그래서 장점은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자, 단점은 뭐예요? 자, 기능 구조는 환경 변화에 민감할까요? 둔감할까요? 둔감해. 왜? 상대적으로 기계적 구조에 가까운 조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적인 기능성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전문성이 어디에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둔감하다.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 그러니까 기능 간에는 의사소통이나 조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는 환경 변화의 적응력이나 유연성은 떨어지는 조직이에요.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장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신속성은 어때요? 떨어지는 거죠. 왜? 장이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장이 만약에 막 선고를 당했어. 유고했어. 그러면은 새로운 장을 뽑을 때까지 또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위 결정자한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응성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장점이랑 단점을 한 2가지 정도씩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능구조는 가장 기계적 구조에 가까운 조직이기 때문에 기계적 구조의 특징을 가장 많이 띠고 있는 조직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 자, 사업구조라고 불리는 조직이에요. 사업구조. 자, 이거는 이런 거죠. 장 밑에 공동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장이 있으면은 조그맣게 그릴게요. 사업부가 있는 거고요. 사업부별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부가 있고 사업부 안에 뭐가 있어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이 사업과 관련된 기능이 쪼개서 들어가는 형태일 거예요. 기능 구조는 이 사업과 관련된, 기능과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 있잖아요. 자, 이 인원들이 쪼개져서 사업부 안에 편입이 되는 형태인 거죠. 자, 보이시죠? 예. 거기 뒤에도 보이시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 있는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사업 구조라고 부른다. 사업 구조라고 부른다. 자, 왜 이렇게 사업 구조, 사업부별로 이 조직 기능을 쪼개서 안에 편입을 시키겠어요? 그거는, 자, 이 산출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핸드폰을 만들고 그렇지. 휴대폰을 만들기도 하고, 냉장고를 만들고 냉장고나 TV 같은 가전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가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큰 회사 안에서 사업부 단위로 쪼개져서 나눠져 있는 형태를 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업부를 안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각 기능별 인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분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거기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 부서화 방식,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 부서화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단위 자체는 완결적이에요, 미완결적이에요? 완결적. 왜? 사업 하나로 다 하나를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완결적 단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완결적 단위.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사업 구조라는 거는 산출물에 기반해서 사업 부서화하는 방식. 부서가 산출물 단위로 나눠서 있다라는 거. 기능은 산출물 단위 안에 쪼개져서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띠는 걸 사업 구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사업부 단위는 굉장히 자기 완결적 단위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기 완결적 단위. 자, 그 다음에 특징 중에서 기능의 조정이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의 조정이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의미 이해되시죠? 기능 구조보다는 어떤 조직 구조다? 분권적인 조직 구조다. 분권적? 이거 좀 너무 띠껍네. 분권적인 조직 구조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다른 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들 있죠. 그거를 기억하세요. 산출물에 기반해 있다. 사업 부서화 방식이다. 자기 완결적 단위이다. 기능 구조보다는 상대적으로 분권적인 조직 형태를 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 우리 장점, 기억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로서 부서 간 조정이 용이하다. 자, 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한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부서 안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인사나 제조나 회계는 기능 단위이긴 하지만 요 부서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거예요. 자, 아까 기능 구조에서는 각 부서 간의 조정이 어땠어요? 부서 간에는 어려웠죠. 자, 근데 여기 들어있는 부서 간에는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해요. 왜? 같은 사업부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을 협력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이 인사제조회계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팀이에요, 팀. 그래서 굉장히 협력적이어야만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 구조에 비해서 기능 부서 간의 조정이 굉장히 용이한 특징을 갖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자기완결적 기능 다니면서 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이 굉장히 용이하다. 환경 변화의 기능 구조보다는 조금 더 신축적이고 적응도가 높다라는 거, 대응적일 수 있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산출물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제고할 수 있다.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쉽다. 왜? 각각의 사업부에서 그 사업을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면 어때요? 바로바로 이 사업부 단위에서 책임을 지면 돼, 그냥. 기능구조라면은 책임에 대한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가 굉장히 모호하죠. 바카스 마셔. 때가 온 것 같아. 지금 1시간 전이지만 미리 마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 기능구조랑 비교해서 사업구조는 그러면은 규모의 경제, 기능 부서 간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가 더 용이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얘는 쪼개져서 들어가 있잖아. 사업 단위별로 쪼개져서 기능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는 기능 구조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효율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의 손실 내지는 기능의 중복 현상을 초래하기가 쉽다. 기능의 중복 현상을 초래하기가 쉽다. 왜? 인사 기능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사업부 1에 인사가 있고 사업부 2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단 말이에요, 기능이. 그 기능 구조는 중복되는 현상이 없었잖아요. 사업부는 기능이 중복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의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기능 구조는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조직이었죠. 근데 그것보다는 사업부서는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 발전에는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사업 구조 부서 내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부서 안에서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이것도 역시 부서 간의 조정은 어때요? 어렵죠. 부서 간의 조정은 어려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부서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너네 이번 매출 얼마나 올렸다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부서 간의 경쟁이 지나칠 때에는 오히려 조직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게 무슨 구조의 특징? 사업 구조의 특징. 안 넘어가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매트릭스 구조. 매트릭스 구조. 자, 매트릭스 구조는 뭐냐면은 이 기능 구조랑 사업 구조를 섞어놓은 구조예요. 섞어놓은 구조. 섞어놓은 구조. 자, 근데 어떻게 섞었냐 하면은 자, 여기 이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들이 중요해요.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구조. 자, 뭐 물리적 결합이 아니고요. 화학적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잘 녹아 들어가도록 섞어놓았다는 개념이에요. 물리적이 아니라 화학적, 굉장히 융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은 유기체, 유기체보다 구성원들이 더 독립적인 건 뭐예요? 연합체보다 더 독립적인 건 집합체. 그 부분만 모습했구만. 자, 그래서 밑에 리뷰 보시면은, 자, 기능 부서에는 뭘 가져왔냐면은, 기술적 전문성. 자, 기능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이 전문성이었잖아요. 자, 기능 구조한테는 전문성을 갖고 오고, 사업 부서에는 신속한 대응성을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구조의 장점을 어떻게 섞었다? 화학적으로 결합했다. 기능 부서의 뭐랑? 전문성? 전문성.
기술도 맞는데, 여기에 이제 정확한 표현을. 자, 그 다음에 사업구조의 뭐, 대응성. 그걸 어떻게 섞었다? 화학적. 그렇지. 화학적으로 결합했다. 그게 무슨 구조다? 매트릭스 구조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표가 있죠. 자, 아까 장 안에 인사, 제조, 회계가 있었잖아요. 자, 이거는 기능 구조였죠. 기능 구조. 자, 근데 이 기능들이 어떻게 생산물, 사업 부서 단위로 또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물이라는 건 이제 사업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생산물을 수행하기 위한 단위 안에 또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라는 기능 구조가 생산물 1을 생산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 2를 생산하는 데에도 각각의 기능팀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는 게 매트릭스 구조,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특징 기억해 두시고, 기능 부서의 전문성, 그 다음에 사업 부서의 대응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다. 이것도 말을 바꿔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능 부서의 대응성과 사업 부서의 전문성을 결합시킨 구조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잘 주의하셔야 되고요. 기능 부서의 통제 권한은 수직적으로. 자, 기능 부서의 통제 권한은 장 안에 들어가 있죠. 장 안에 수직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띠는 거고요. 사업 부서 간의 조정 권한은 수평적으로. 그러면은 이원적 권한 체계가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원적 권한 체계. 자, 이원적 권한 체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은 기능 구조의 장의 말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부서의 장의 말도 또 동시에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말을 둘 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원적 권한 체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원적 권한 체계. 자, 일단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다른 기능 구조나 사업 구조보다도 좀 더 환경 변화에 어때요? 대응성이나 적응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 급변하는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말이 좀 길지만 대응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조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조직 자원을 굉장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축적, 유동적, 굉장히 알차게 뽑아 먹을 수 있는 만큼 뽑아 먹고 있는 거죠. 영혼까지. 그러니까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뽑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팀에 소속되어 있는 인사 구성원들은 자 기능 조직적으로는 이 장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이 생산물을 생산해내는데도 자신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뜯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직 자원의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는 거예요. 조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근데 개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자, 조직 측면에서는, 기능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사업적으로도 활용을 하니까, 이중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 같은 사람을, 같은 인사 구성원을 이중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을 하는 건데, 정작 개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서 뭐라 하고, 저기서 뭐라 하고, 여기서 뜯어갖고, 저기서 뜯어갖고, 굉장히 힘들어. 일도 해야 되고, 저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점,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중적 권한 체계로 인한 개인의
혼란과 갈등과 좌절을 야기할 수 있다. 난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좌절감과 혼란감을 야기할 수가 있는 게 매트릭스 구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겠어요? 분명하지 않겠어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죠. 왜? 이 인사팀의 구성원은 생산물을 산출하는 데 기여할지, 생산물 2를 산출하는 데 기여할지, 이 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지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내 권한이고 내 직무의 한계인지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모호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장점과 단점을 잘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조직 구조를 띠고 있는지 이걸 이제 머릿속에 도식화할 수 있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조직 구조가 이거예요. 수평 구조. 다른 말로는 팀제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앞서 봤던 기능 구조나 사업 매트릭스 구조보다는 조금 더 유기적 구조에 가까운 구조죠. 가까운 구조.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장 밑에 기능 부서가 있고요. 자, 그게 기능 부서에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핵심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창출된 인력을 바탕으로 팀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팀을 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팀 구조 내지는 수평 구조. 각 기능 부서에서 창출된 인원을 가지고 하나의 핵심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팀을 편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서화 방식은 핵심 업무 과정을 중심으로, 자, 이 표현들 기억해 두세요. 핵심 업무 과정을 중심으로, 핵심 업무 과정을 중심으로 해요. 핵심 업무 과정을 중심으로. 자, 부서 간의 경계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유기적 조직 구조 형태를 띈다. 부서 간의 경계가 실질적으로는 핵심 과정 위주로 재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간의 경계가 실질적으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팀별로 색출을 해서 핵심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팀으로 묶여놓은 거기 때문에 부서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죠. 이런 팀제, 수평 조직의 경우에는. 자, 특징만 몇 개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기본 구성 단위는 굉장히 자율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핵심 과정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핵심 과정에 대한 책임은 각 과정의 조종자, 약간 팀장이 지는 거예요. 팀장. 각 과정의 조종자가 팀원들에 대한 책임을 전체적으로 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팀원은 본인의 한 가지 역량의 직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무를 두루두루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다기능 전문 인력, 이렇게 다기능 전문 인력 이렇게 표현하는 멀티플레이어, 다기능 전문 인력 여러 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직 효과성. 이 조직이, 이 팀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는 뭘 기준으로 한다? 핵심 과정 별로 나타나는 성과 지표, 고객 만족도, 종업원 만족도, 재정 기여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걸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내용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조직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어디에 더 가깝다? 유기적 구조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구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 구조. 자, 이거는 이 그림 표를 보시면 이해되시겠지만, 이거 약간 뭐 같아요?
로고 관리론. 그렇지. 여기 이제 핵심 기능이 있고요. 이 핵심 기능 위주로 조직을 굉장히 축소해 놓은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기능은 핵심 기능 말고 다른 부가적인 기능은 어떻게 한다? 그치. 조직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직 밖에 이렇게 아웃소싱이나 외주를 통해서 외부에 위탁하는 형태를 가지고 조직 다른 업무들을 수행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자체는 그냥 핵심적인 기능만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조직 외부에 계약 관계를 통해서 위탁을 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걸 무슨 구조? 네트워크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구조. 자, 그래서 구성화 방식은 뭐다? 자체 기능은 핵심 역량 위주로, 여타 기능은 외부와 계약 관계를 통해서, 외부와 계약. 자, 여기도 계약이 있는 거군요. 계약. 가지가 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인은 핵심 기능만 갖고 나머지는 다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아요? 네트워크 구조를 왜 만들어놔? 환경이 복잡해서. 맞아요. 환경 변화에 굉장히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대안이죠, 신속대안. 자, 신속히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수 있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네트워크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핵심 기능이 미국에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 기획, 예산 같은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생산은 인도에 있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 맡겨요. 자,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인도나 중국의 생산 공장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기반이 돼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전자통신 체계가 기반이 될 때에만 이게 네트워크 구조의 실현이 가능한 거예요. 모르잖아. 그래서 최소한 뭐 CCTV라고 설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관리자들과 소통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든지 라는 내용들이 기반이 돼야만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 형태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다는 거죠. 현대로 오면 올수록 전자적 통신 기반 체계가 갖추어졌을 때에만 이 네트워크 구조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얘는 장점이 굉장히 간소화된 조직 체계라는 장점이 있죠. 간소화된 조직 체계. 조직 자체가 예전에는 이만했다면 지금은 조직 자체가 이렇게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소화된 조직 형태를 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조정된다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직접 감독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은 절약된다, 줄어든다 라는 특징이 있죠. 절약이라는 말을 그렇게 오래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감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절약될 수가 있다. 조직 자체는 굉장히 간소화되고 조정은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아까 봤고요.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는 수직적일까요? 수평적일까요? 그렇지,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계약관계잖아요. 계약관계는 굉장히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이지 수직적인 계층 구조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를 띈다. 그 다음에 계약 상대방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장된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게 이 특징,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반면에 단점도 있죠. 자, 외부 기관을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 어렵죠. 아무리 계약 관계라고 해도 직접 통제 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명령이나 통제를 하거나 직접 뒤에서 통제를 하기가, 조정을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이걸 만약에 경제학에서 나오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로 본다면 무슨 손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지, 대리 손실이라는 것이 발생될 수가 있다. 왜? 대리인은 항상 합리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놓고 대리인이야, 대리인. 대리인이 나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증진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도덕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만약에 적당한 대리인을 정보가 없어서 선정하지 못하는 거는 역선택. 그렇지. 역선택과 도덕적 피해 같은 대리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게 요 한계점이죠. 한계점. 자, 그 다음에 이 조직 구성원들 간에는, 이 계약 당사자들 간에는,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응집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낮죠. 왜? 내가 이 조직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어. 나는 그냥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지, 내가 이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응집성이나 정체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라는 것을 갖기도 어렵다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성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계약만, 그냥 계약 기간만 끝나면 바로 다른 데로 가려고, 더 좋은 계약 조건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옮기려고 하니까 조직 구성원들 간에 이직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단점이 뭐냐 하면은, 네트워크가 한 번 만들어지면 오히려 폐쇄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외부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구조의? 네트워크 구조의 장점과 단점이니까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단원이에요. S급 조직 구조 모형. 그래서 유기적 구조, 비기적 구조, 요거 특징 비교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데프트의 조직 구조 모형 5가지. 요거를 개념과 장점, 단점 위주로 정리하는 거. 이게 시험의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일단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큰 산을 하나 넘었고요. 기사매수매. 기사매수매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기사매수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논점은 조직 구조의 변수라는 개념인데, 자, 조직 구조의 변수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급 정도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조직 구조의 변수. 자,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330페이지에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자, 이 3가지가 이걸 합쳐서 이제 복공집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합쳐서 복공집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거 개념 한번 나눠서 정리해 봅시다. 복공집. 자, 처음에 이제 복잡성 개념이 나오는데, 복잡성은 뭐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다른 말로는 얼마나 단순하지 않나? 단순하지 않은지, 조직이 잘게 쪼개져 있는가. 잘게 쪼개져 있는가요? 잘게 쪼개져 있는가. 자, 이거는 어느 조직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였어요? 그렇지, 여기 있었잖아, 아까. 기계적 조직에서, 기계적 구조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였어요. 업무가 잘게 쪼개져 있다는 건 낮은, 좁은 직무 범위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이 하는 직무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 나는 내 일만 제대로 하면 되고, 내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 그거를 무슨 성? 복잡성.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성. 자, 그래서 조직의, 유식한 말로는 조직의 분화 정도. 조직의 분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복잡성의 유형은 두 개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는 수평적 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분화가 있는 거예요. 자, 수직적 분화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으로 치자면 어느 방향? 위아래. 그렇지. 위아래가 더 많이 쪼개져 있을수록 조직의 수직적 뭐가? 복잡성이 어떻다? 높다. 수직적 복잡성이 높다는 거는 계층이 많다, 적다. 그렇지. 계층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층적 분화의 정도가 높다. 요 계층의 칸이 더 많다. 계층의 수가 더 많다. 그게 수직적 복잡성이 크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평적 분화는 뭐예요? 조직이 하는 업무의 세분화 정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업무의 세분화 정도. 그러면 복잡성이 크면 전문성이 어때요? 전문성이 높아요. 높죠. 왜? 서로 맡고 있는 분야가 좁으니까 그만. 그렇지. 요 한 칸만 하면 돼. 한 칸만 계속 하면 돼. 예.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굉장히 숙달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평적 복잡성, 이렇게 수평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수평적 복잡성이라고 하고, 수평적 복잡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전문성이 높아진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기계적 구조로 갈수록 복잡성이 더 높아지고, 그럼 다른 말로는 유기적 구조로 갈수록 전문성이 떨어진다. 복잡성이 떨어진다. 복잡성이 떨어진다. 복잡성이 떨어진다. 같은 말이지. 유기적 구조로 갈수록 복잡성이 떨어지니까 전문성도 같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라는 거. 자, 이것만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복잡성, 조직의 분화 정도, 유형에는 수평적 복잡성과 수직적 복잡성,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 이 두 개 개념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공식성. 공식성. 자, 이거 뭐냐면은 여기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일이 정해져 있다? 표준 운영 절차가 있고. 맞아. 표준 운영 절차가 있다. 그때그때 개인의 재량에 따라서 이 업무 절차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이 수행 과정이나 절차나 규칙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표준 운영 절차가 확립되어 있으면 공식성이 어떻다? 높다. 표준 운영 절차가 없으면 공식성이 낮다. 그럼 기계적 구조로 갈수록 공식성이 높다. 그렇지. 기계적 구조는 아까 표준 운영, 굉장히 많은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개인이 재량이나 자율성 없이 정해진 직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개인의 직무에 대한 절차가 누가 하든 똑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돼. A라는 사람이 하던 B라는 사람이 하던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 직무는 공식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공식성. 직무에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 표준 운영 절차가 있으면 공식성이 높다. 표준 운영 절차가 없으면 공식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공식화의 장점은 뭐예요? 구성원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죠. 그렇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을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공식화되어 있으면 비용은 어떻게 돼요?
조직 운영에 따르는 비용 경비는 줄일 수 있죠. 예. 왜? 불필요한 비용 낭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대로 정해져 있는 단가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할 우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런 의미고요. 단점, 창의성이 떨어진다. 낮다. 그 다음에 과도한 절차에만 너무 집착할 우려가 있죠. 그런 거를 뭐 번문용례라는 것도 하는데 외워두세요. 번문용례라는 것도 해요. 과도한 문서주의라는 거는 요 절차에만 너무 연연한다 이런 거죠. 정작 중요한 건 문서의 내용인데 요 문서에 법문용례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그 관료들이 보고를 할 때 상급자한테 잘 보이려고 거기 이제 보고서에 빨간 테이프, 빨간 테이프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데서 유래한 거를 번문용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문서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요하게 더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상급자가 봤을 때, 이 보고서 휘황찬란한데? 한눈에 딱 그 디자인에만 연연해서 문서의 내용을 신경 쓰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법문용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로 영어로 레드테이프라고 해요. 레드테이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공식화의 개념,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잘 해놓으시면 되고,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집권성. 자, 아까 그렇지. 그래서 집권성 개념이에요. 집권성 개념 한번 봅시다. 자, 집권성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권한의 분배가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 그래서 집중되어 있어. 상급자한테, 상위 고위 관료한테 집중되어 있으면은 집권성이 높다, 집권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위 계층, 일선 관료한테 나뉘어져 있으면 분권적이다, 집권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개념은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집권화는 그럼 언제 집권화가 되느냐, 그 다음에 분권화는 언제 분권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집권화의 형성 요인이랑 분권화의 형성 요인, 이거 한번 볼게요. 집권화는 언제, 분권화는 언제 만들어지는 개념이냐, 개념이란 말인가, 이거. 자, 역사가 짧어. 조직이 이제 갓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집권적일까요, 분권적일까요? 신설 조직 있죠. 그렇지. 자, 역사가 짧고 조직 규모도 크지 않으면 딱 한 명의 정해진 리더가 이 조직을 통솔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집권적이에요. 근데 조직 규모가 커지면 의사결정을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분권적이 돼요. 조직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만들어진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조직은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는 집권화될까요, 분권화될까요? 전쟁이 일어났어, 막 펑펑 터져. 그렇지. 그때는 최종 책임 결정자가 명확할 때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신속한? 이라기보다는 리더한테 더 약간 의존하게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강력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집권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 위기 상황이 아닐 때에는, 평시 상황일 때에는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하급자의 능력이 부족할 때, 그때는 집권화될까요, 분권화될까요? 사업자가 능력이
하급자가 능력이 없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그때는 능력 있는 리더한테 더 의존하게 되겠죠. 그래서 집권화. 하급자가 오히려 능력이 있고 전문적이야. 그러면 분권화 될 가능성이 크죠. 권위적인 문화, 집거나 집권화, 민주적인 문화, 본거나 분권화. 그렇지. 분업의 심화. 이거나 분업의 심화? 분업의 심화는 유기적 구조예요, 기계적 구조예요? 기계적 분업의 심화는 복잡성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자, 복잡성이 높고 유기적 구조, 복잡성이 높고 기계적 구조일 때는 집권성이 집권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높죠. 그렇기 때문에 분업이 심화되어 있을 때, 기계적 구조일 때는 집권성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요구될 때는 분업이 아니라 분권화가 개인의 창의나 자율성이 요구될 때, 그때는 분권화죠. 집권화가 아니고 분권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가 상급기관이나 상급자한테 집중되어 있을 때, 집거나 그때 또 집권화. 그건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집권화가 이루어지느냐, 분권화가 이루어지느냐,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봤더니 기계적 구조로 갈수록 복잡성은 어때요? 높아져요. 높아졌죠. 이렇게 오래 생각해. 공식성은 높아져요. 높아졌죠. 집권성은 높아져요. 그러면은 기계적 구조는 어떤 거예요? 복잡성이 높고 공식성이 복공집이 다 어때? 비례해요. 다 높죠. 유기적 구조는 다 낮아요. 반대니까 복공집이 다 낮고, 이런 특징을 갖네? 몰랐던 사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기계적 구조로 가면 갈수록 복공집이 높다. 유기적 구조로 가면 갈수록 복공집이 낮다. 낮다. 이거 하나 오늘 결론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잘 받으실 필요가 있고, 뒤에 나오는 상황 변수. 상황 변수는 조직의 기본 변수보다는 좀 덜 중요하긴 해요. 상황 변수. 그래서 일단 조직의 기본 변수를 이 세 가지 복공집을 잘 기억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상황 변수들은 그 기술 변수는 조금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해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구조적 상황 변수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구조적 상황 이론. 구조적 상황 이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조직 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근데 조직의 구조나 어떤 조직이 더 효과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조직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기도 하고 저런 조직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기도 하다. 라는 게 상황 요인을 규명하려고 한 구조적 상황 이론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조적 상황 이론이다. 그래서 조직의 효과성이 제고되려면 이런 상황 변수에 적합하게 조직이 설계되어야 된다. 이게 구조적 상황 이론의 다예요. 그래서 이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상황 변수 첫 번째, 조직의 규모와 조직 구조예요. 자, 요 관련성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조직 구조와 조직 규모와 조직 구조. 자, 거기 밑에 표가 있죠. 표. 자,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직의 규모가 크면 수평적, 수직적 분화가 어떻게 될까요? 조직의 규모가 커져. 그러면은 분화의 정도가 커지죠. 맞아요.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복잡성이 증가되는 영향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복잡성이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복잡성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의 규모가 크면 공식화가 어떻게 될까요? 공식성이 조직의 규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규모. 조직이 커졌어. 그러면 공식성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낮아져요. 왜? 모든 걸 다 정해준다고 하면. 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자, 10명짜리 사원을 두는 회사랑, 1000명 사원을 두는 회사가 있어요. 자, 그때 공식화라는 거는, 자, 다른 거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직의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인원이 많은 조직이랑 인원이 적은 조직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공식화의 정도는 인원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 조직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왜냐하면은 조직이 크면 클수록 구성원들의 행동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뭘 하는지를 통제하고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어쨌든. 물론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은 조직 규모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말고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차를 표준화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식화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공식성이 높아진다. 복잡성도 높아진다. 이거예요. 자, 조직 규모와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다른 거는 고려하지 말고, 환경 고려하지 말고, 규모만 봤을 때, 복잡성과 공식화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아진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규모가 그럼 크면 클수록, 조직의 집권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집권성은 떨어지지. 왜?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아니, 10명일 때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1000명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통솔을 하니? 그래서 밑에 있는 하급 관리 계층자들을 또 두겠죠.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이 하급 관료 계층한테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집권성이 떨어지겠죠. 자, 이런 관계 있는 거예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복잡성과 공식성은 높아지고 집권성은 떨어진다. 조직의 규모가 크면 복잡성은 집권성은 떨어진다. 공식성은 높아진다.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뭐 보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334페이지. 자, 이번에는 기술과 조직 구조예요. 기술과 조직 구조. 자, 기술이라는 거는 뭐 지식이나 도구, 수단, 기법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죠. 자, 학자 이름 또 나왔어요. 기억해 두실 학자. 톰슨. 톰슨은 기술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기술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자,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되고요. 중계적 기술과 연계적 기술과 집약적 기술. 다시 중계적 기술과 연계형 기술과 집약적 기술. 이렇게 기술을 몇 개로? 세 개로 기술을 세 개로 구분을 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기술을 세 개로 구분을 했다. 자, 먼저 중계적 기술은 언제 사용되는 기술이냐? 라는 건데요. 중계적 기술. 자, 이거는 고객과 조직을 그냥 단순히 연결하는 기술. 자, 예를 들면 이거 은행에서 고객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은행원들한테 필요한 기술은 뭐예요? 고객과 잘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톰슨은 중계적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계적 기술. 자, 상호 의존 상태에 있는 고객들을 잘 연결하는 활동을 하는 기술을 무슨 기술? 중계적 기술. 중계적 기술이라고 한다. 중계적 기술.
자, 그러면 은행원들 간에는 별로 관련성이 없어요. 그냥 은행원들은 그냥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만 잘, 그렇지. 잘 대응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은행원들 사이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협력해야 되는 기술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고객들과 잘 중개만 해주면 된다. 연결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중개적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공장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공장에서는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 여러 생산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완결적으로 자기 일만 해서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여기 조금 조립되고 저기 조금 조립돼서 하나의 완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행동들이 순차적으로 연계적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띌 때 그때 필요한 기술을 뭐라 그러냐면은 연계형 기술. 연계되어 있다.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성이 확보되어야만 완제품이 나온다. 이때 쓰는 기술이 연계형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연계형 기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공장, 대량 생산하는 작업 라인 이런 데 쓰는 거. 자, 마지막으로는 집약적 기술. 집약적 기술이요. 집약적 기술. 자, 이거 뭐냐면은 밑에 두 번째 점에 교호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교호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서로 간에 호혜까지는 아니고요. 서로 뭐 뭔가를 혜택을 주고받을 필요까지는 없고 상호 영향력, 서로 간에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를 교호적 관계라고 해요. 교호적. 자, 교호적 상호 의존 관계가 있을 때 필요한 기술이 집약적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교호적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을 때 필요한 기술이 무슨 기술? 집약적 기술. 자, 예를 들어서 옆에 보시면은 종합병원에 내과 의사랑 외과 의사가 있으면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의 환자가 왔어. 응급 환자가 왔는데 외과 수술도 필요하고 내과 수술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내과 처치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둘이 하나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되는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교호적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서로 상대방의 지식이나 기술을 존중해 주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 필요한 기술이 복합적인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집약적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중개적 기술은 뭐였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은행에서는 고객들과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중개적 기술. 은행원들끼리는 서로 간의 교류가 별로 필요 없다. 중개적 기술. 자, 그 다음에 공장에서 같이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연속적 상호 의존성이 있는 연계형 기술. 그렇지. 연계형 기술이었죠. 연계형 기술. 자, 이거는 연속적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있을 때 연계형 기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병원 같은 데에서 필요한 교호적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있을 때 필요한 무슨 기술? 교호적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을 때 짚거나 무슨 기술? 집약적. 아, 그렇죠. 집약적 기술. 자, 다시 세 개 정리합시다. 중개적, 연계형, 집약적. 중개형, 연계형, 중개적, 연계형, 집약적.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누가 주장했다? 톰슨이 주장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조직 구성원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서로 의존성이 있는가, 그거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의존성이 없어. 무슨 기술?
단순히 연결만 하면 돼. 중개형 기술. 순차적 의존관계. 연속적 연계형 기술. 순차적 의존관계를. 내가 이걸 끝내야 다른 사람이 또 거기 작업을 더 덧붙여서 하고, 그걸 끝내야 또 덧붙여서 하고. 그래야 완성품이 나와. 무슨 형? 연계형. 연계형. 그 다음에 상호, 교호적 상호 의존관계 있어. 어? 아니, 집약. 집약적. 아까 내가 집거서 장난으로 했는데 넘어갔어. 사람이 그렇다?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기술이에요.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밑에 또 있어요. 기술 분류인데, 페로우라는 학자가 주장한 기술 분류예요. 페로우. 자,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페로우. 자, 기술, 밑에 335페이지 있죠? 기술의 유형을, 자, 이거 약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업 다양성. 얼마나 다양하냐. 얼마나 다양한,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냐. 자, 소수의 예외적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다양성이 예외적 상황이 소수야. 예외는 별로 없어. 다양성이 없어. 대부분 다 똑같으면 돼. 다양성이 없어요. 낮다. 다양성이 낮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률적이다. 다수의 예외적 상황이라는 거는 다양성이 높다. 다 제각각이야. 다양성이 높다예요. 자, 이거 표현 이해해 두시고. 과업 다양성 중에서 소수의 예외적 상황이라는 거는 다양성이 낮다는 거고요. 다수의 예외적 상황이라는 거는 다양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석 가능성. 이거는 난이도가 쉽냐 어렵냐. 분석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난이도가 분석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고요. 분석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건 분석 가능성이 낮다는 거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거고. 그죠? 분석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거는 난이도가 낮다. 난이도가 낮다는 거는 분석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장인 기술. 예를 들어서 뭐 고급 도자기를 만들어야 돼. 장인 기술, 장인들한테 필요한 기술이에요. 장인 기술, 장인 장모님한테 장인이 아니고요. 장인, 도자기 장인, 능숙한 사람들,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과업 다양성은 소수의 예외적 상황일 때. 그러니까 도자기는 그냥 비슷한 도자기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양성은 나죠. 그 다음에 분석 가능성은 굉장히 불가능해. 분석 가능성이 낮아요. 그럼 난이도는 어떤 거예요? 높아요. 그때 필요한 기술이 장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장인 기술. 장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소수의 예외적 상황. 그러니까 과업 다양성은 낮으면서 분석 가능성이 낮은 상황. 낮은 상황일 때 쓰는 기술이 장인 기술. 좀 복잡하죠? 낮고 낮은 상황에서 쓰는 게 장인 기술. 장인 기술은 다양한 상황, 다양하지 않은 상황, 다양하지 않은 사람, 분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 낮은 상황, 분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그러니까 분석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장인의 기술은 파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분석 가능성이 낮죠. 문제가 어렵죠. 자, 근데 예외적 상황은 많이 존재하지 않고 소수의 예외적 상황만 존재하니까 다양성은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고 낮으면 무슨 기술? 장인 기술. 낮고 낮으면 장인 기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다양성이 높고 그 다음에 분석 가능성이 낮죠. 자, 다양성도 높고 분석 가능성도 낮아요. 그러면은
파악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겠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비일상적 기술. 제일 어려운 기술. 비일상적 기술. 제일 어려운 기술. 비일상적 기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은 비일상적 기술이 필요한 조직이 뭐다? 유기적 구조다. 유기적 구조에 적합한 기술, 비일상적 기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 이름이랑 조직 구조랑 연결시키시면 돼요. 묶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비일상적 기술은 유기적 구조. 유기적 구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세 번째 칸에 과업 다양성이 낮아요. 그 다음에 분석 가능성이 가능해요. 분석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뭐예요? 가장 쉬운 기술. 이거는 다른 말로 일상적 기술. 자, 아까 장인 기술 했죠? 비일상적 기술. 그 다음에 일상적 기술. 일상적 기술.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일상적 기술은 어떤 조직이 적합할까요? 제일 쉬워. 유기적 구조 반대. 기계적 구조. 그러니까 기계적 구조에 필요한 기술은 무슨 기술? 일상적 기술. 일상적 기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 네 번째 칸에 공학적 기술. 공학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자, 이거는 다양성이 높으면서 분석 가능성은 낮아요. 다양성은 높지만 내용은 쉬워. 다양성은 높지만 내용은 쉬워. 다양성은 높지만 내용은 쉬워. 자, 그래서 자, 이때 필요한 지식은 공학적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내면 돼. 근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엔지니어링 기술. 그래서 공학적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학적 기술. 자, 쉬운 것부터 다시 배열해 볼게요. 제일 쉬운 게 뭐였어요? 일상적 기술. 그 다음에 쉬운 게 공학적 기술이에요. 공학적 기술. 그 다음에 쉬운 게 장인 기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비일상적 기술. 자, 다시 거꾸로 제일 어려운 게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장인 기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두 개 남았어요. 일상공학 두 개 나왔는데 공학적 기술. 맨 가장 쉬운 게 일상적 기술. 그래서 4개예요, 4개. 자, 근데 여기에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비일상적 기술일 때는 유기적 구조가. 그 다음에 일상적 기술일 때는 기계적 구조가. 자, 쉬워요, 이제. 장인 기술일 때는 대체로 유기적 구조가. 대체로만 붙이면 돼. 그 다음에 공학적 기술일 때는 대체로 기계적 구조가. 자, 그래서 순서랑 어떤 구조랑 같이 연결이 되느냐. 그것만 아시면 돼요. 누가 주장한 기술? 톰슨 아니고, 톰슨 아까 그 기술 3개였죠? 페로우, 그렇지. 페로우가 주장했어요. 페로우가 주장한 기술 유형이에요. 페로우가 주장한 기술 유형. 마지막 마무리로 한 번만. 일상 기술, 그 다음에 아니, 장인 기술 3번째예요. 어려운 거 순으로 나열하면은 일상 기술, 엔지니어링, 공학 기술, 장인 기술, 비일상 기술. 이렇게 일상 기술일 때는 어떤 조직? 기계적 조직, 기계적 구조. 그 다음에 공학적 기술일 때는 대체로 기계적, 장인 기술일 때는 대체로 유기적, 비일상적 기술일 때는 유기적 구조. 그렇지. 누가 주장했다? 톰슨 아니에요? 페로우.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 이제. 밑에 플러스는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우드워드라는 학자가 주장했는데, 세 번째 줄만 보세요. 대량 생산 체계에는 기계적 구조가, 소량 생산 체계에는 밑에 유기적 구조가 더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를 증명하였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대량 생산은 무슨 구조? 기계적 구조. 소량 생산. 유기적 구조가 더 높다. 누구의 주장? 우드워드의 주장. 이것만 아시면 돼.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사업변수 3 그래가지고 환경과 조직 구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 없는 내용이고.
자, 4번에 환경의 복잡성과 역동성에 따라서 환경이 복잡하면, 그 다음에 환경이 단순하면, 그 다음에 역동성이 안정적이면, 그 다음에 불안정적이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환경이 단순하고 안정적이야. 그럼 무슨 구조가 필요해요? 그렇지, 기계적 구조. 그 다음에 환경이 복잡하고 불안정해. 유기적 구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그거 같은 내용이에요. 환경이 안정적일 때, 그 다음에 환경이, 복잡할 때, 환경이 복잡하고 안정적일 때. 자, 환경이 안정적이면 무조건 무슨 구조가 적합했어요? 기계적 구조가 적합했잖아요. 환경이 안정적이기만 하면 환경이 복잡하든 단순하든 필요 없이 다 기계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위에 칸은 다 뭐예요? 기계적 구조. 밑에 칸은 다 유기적 구조. 어렵지 않죠? 위에 칸은 기계적 구조. 환경이 안정적이면 다 기계적 구조. 환경이 불안정하면 다 유기적 구조. 두 개 나누면 돼요. 두 개를 나누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에 조직 전략과 조직 구조 있죠? 자, 이것도 너무 쉬워요. 두 번째, 2번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조직 전략은 두 개예요. 저비용 전략과 차별화 전략. 저비용 전략은 비용을 낮추는 거죠. 효율적 관리, 생산 비용을 통제하는 거,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은 시장에 뭔가 차별성 있는 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산출물을 남들이 안 만드는 거 내가 만들어야 돼. 경쟁, 차별화. 그러면은 저비용 전략은 효율적으로 통제하면 되니까 무슨 조직이 적합해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을 할 때는 무슨 구조가 더 적합할까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고. 그렇게 두 개만 이원화시켜서 하면 되죠. 어려운 거는 기술만 어렵고 나머지는 쉬워요. 기술 마무리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톰슨 기술의 유형을 3개로 나눴죠. 첫 번째, 은행 같은 데서 단순히 연결하는 기술을 중개적 기술. 공인중개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 연결만 해주는 거야. 집주인이랑 세입자를. 자, 공인중개적 기술. 공인 아니고요. 공인까지 뭐 붙여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개적 기술. 자, 연속적 상호 의존성을 가질 때. 공장, 컨베이어 벨트, 연속적 상호 의존성을 가질 때 필요한 기술은 형 기술, 연계형 기술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합병원 같은 데서 교호적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질 때는 집약적 기술.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로우의 기술 유형 4개 있었죠. 자, 페로우의 기술 유형. 가장 쉬워. 일상적 기술. 가장 어려워. 그렇지. 그 다음에 과업의 다양성은 낮은데 분석 가능성은 낮아. 분석 가능성은 어렵고 다양성은 낮아. 그렇죠. 자인기술. 자, 그 다음에, 과업 다양성은 높은데, 분석은 쉬워. 다양성은 높은데, 분석 가능성은 높아. 공학적 기술. 순서대로 다시 배우라면, 일상, 공학, 장인, 비일상. 거기에 적합한 조직 구조는 기계, 대체로 기계, 대체로 유기적 4개였죠. 자,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서 조직 구조의 상황 변수까지 보신 거고요. 상황 변수까지 보신 거고, 아까 봤던 기본 변수 3개 뭐였어요? 복공질 그거 기억하시고, 이게 A급 논점이니까 여기까지는 좀 중요하게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조직 구조의 형성 원리라 해가지고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뭐 관료제, 후기 관료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관료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주시고 체력 관리 잘 해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